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정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허석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저희가 4강 진출했을 때 그때 온라인과 모든 사람들이 한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번처럼 온라인에서 어떤 주제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이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남 인심 잠재우기 위해서 좀 어쨌든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뭐 강도 높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월드컵 4강은 좋은 측면에서 네네. 온라인을 달고 있고 이번 최순실 씨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참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느낄 만한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마침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네. 일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최순실 씨 사건이 의혹이 될 때 사실 형사 8부에다가 이걸 맡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형사 8부에다가 맡기면서 이제 나중에 야당에서 이게 뭐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특수부 수사 1명 그리고 다른 또 수사부 2명하고 보강을 3명을 보강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어제 이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니까 사실 이제 검찰총장이 오늘 비로소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특검이 여야는 합의는 됐지만은 이게 특검이 이제 실제로 가동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사이에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그 사이에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이제 수사를 어느 정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앞으로 뭐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예선 수사를 많이 하면은 그 수사 내용을 특검이 이제 꾸려지면은 그때까지 수사했던 것을 종료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특검에다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이 특검이라는 것이 뭐 정치권에 이제 특검을 하자 해서 우리 역대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용호 게이트가 있었죠, 그죠? 네. 특검이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특검 비리 의혹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내곡동 아들 사점된 그때도 특검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 특검을 했을 적에도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특검 무용론이 나왔었어요. 왜 특검론이 나왔냐면은 검찰에서 밝힌 내용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밝힐 나올 게 수가 없는 없다, 겁니다. 그런 특검이라는 얘기죠. 것이 검찰 수사 내용이 미진하든가 의혹이 좀 더 있다든가 이럴 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건데 그 특검을 통해서도 검찰이 수사한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특검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특검 무용론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뭐 이제 특검이 이제 어떻게 구성될지도 모르겠고 또 특검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특검 안에 지금 그 수사관들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관들도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기존에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했던 그 범위까지 그게 이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또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물론 뭐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겠죠. 하는데 과연 이제 그 정치권에서 합의는 봤지만은 이번에 뭐 하여튼 여야가 용감하게 하여튼 합의는 잘 본 겁니다. 봤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수사진이 꾸려져서 얼마만큼 이것을 깊게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또 그동안에 의혹이 있었던 의혹이 사실관계 규명을 하는데 얼마나만큼 특검이 작용할지 그거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특검 같은 거 할 때는 또 여야가 부딪히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은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그만큼 이제 중대하고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합심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얘기하신 담당 수사관들 검사들도 그렇고요. 이 멤버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도 모두 다 낱낱이 공개가 돼야 될 테고 그렇죠. 소명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해져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제 특검이 이제 일단은 정치권에서 합의 본 거지 뭐 정치권에서 임명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이 얼마만큼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얼마나 농도 있게 하느냐 우선 그게 가장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검의 이제
그 특검의 이제 수사관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파헤치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성역 없는 수사를 물론 하겠죠. 하지만은 상당히 그 특검에서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특검 자체가 앞으로 뭐 100% 완벽하게 파헤치는 곤란하겠지만은 그래도 의혹의 상당 부분은 파헤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았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좀 늦었지만은 일단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일단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름대로 속도를 낼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검찰에서 지금 그 이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내용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예.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특검에서 그걸 다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지. 네. 특별수사본부에서 만약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은 특검에서는 가서 더 이상 뭘 내놓을 게 없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수사본부의 책임도 상당히 막중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김수남 검찰총장도 그 의지를 상당히 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짚고 넘어간 게 이제 우병우 이제 지금 그 수석하고 관계 라인하고 지금 네. 이제 특별수사본부 이런 관계도 일정 부분은 상당히 좀 정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그 수사의 어떤 뭐랄까 객관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좀 특별수사본부에서 열심히 한 내용이 국민들로부터 아 정말로 잘했구나 이런 칭찬받는 일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 또 특별수사본부에 또 꾸린 그 자체가 또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런 게까지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특검 방식과 절차를 두고서 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당은 뭐 상설 특검을 그리고 야권은 별도의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상설 특검이라는 것은 항상 야당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온 거는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 상설 특검이든 뭐 일반 특검이든 간에 그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특검 수사관들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죠. 될 적에 그래서 여야 간에 이제 합의를 볼 적에 특검의 어떤 합의상 그러니까 검사들의 어떤 그 야당 목도 있고 여당 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추천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여야가 이제 합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또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과연 이제 여야가 원만하게 과연 이번에 특검 하자라고 합의 볼 때처럼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 예.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총리는 그 긴급 회의 또 인적 쇄신과 거국 내각 요구에는 뭐 일단 청와대는 대통령 뭐 수고 중이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뭐좀 마땅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황교안 지금 총리 입장도 다마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국무총리도 검찰 출신이니까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고 나서 그에 따르는 어떤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이 지금은 의혹과 그리고 개연성 또 이 지금 퍼즐 맞추기식으로 이제 맞춰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것은 황교안 총리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이것을 갖고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놓기는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국 내각 그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거국 내각 조정하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에서 거국 내각을 지금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받느냐 안 받느냐 부분이지 거국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황교안 총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국 내각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그것을 거국 내각은 뭐죠? 여야가 합의해갖고 그렇죠. 여야가 다 존경하고 정말 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면 된다라는 그 합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적임자라고는 황교안 총리가 거기는 가기는 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가면은 거국 내각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황교안 총리는 거기서 일단 제외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대략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 대통령 오늘 뭐 그 연설문 사전 유출 대국민사과 이후에 첫 번째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속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부산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상승에 얻으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아요. 예. 또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럴 참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역대 정권들이 있던 그 게이트라고 보면은 척건 아니면은 그 혈연 부분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척건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고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나옵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이제 임기 이후부터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뿌려놓은 이 시들을 과일만 따먹으려고 측근들이 하지 정말로 이 대통령한테 시해받았던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지고 있던 이 짐을 누군가가 십자가를 메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너무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아니야. 우리 지켜보면 우리도 힘들어요. 네. 누군가는 이것을 십자가를 메고 나서줘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안 나서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의혹만 정포를 되고 모든 게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어쨌든 부산 백석구에서 지방자치의 날에 일단 행사를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은 추측건데 대통령께서는 최순실 의혹은 의혹이고 그다음에 이 국정수행은 국정수행대로 해야 된다. 네. 뭐 평소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이 최순실 씨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오늘 이 지방자치의 날 이제 외부 행사를 뭐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상당히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번 주가 저는 내가 볼 때는 고비라고 봅니다만은 네. 내일 오늘 오후부터 내일 토요일 고비라고 봅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뭔가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해답을 좀 내놓지 않겠나. 결단을 좀 내리시고 어떤 예, 일정 부분 이제 뭐 일단 그 결단이라는 것은 우선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 극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수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뭐 그중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 내각 교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수습을 이제 기존에 있는 수석이라든가 내각을 전면 쇄신하는 인적 쇄신을 하고 나서 네. 그 인적 쇄신된 그 인물 중심으로 이 수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수습을 먼저 한 상태에서 힘들더라도 현 체제에서 수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적 쇄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최순실 씨 이 지금 사건이 너무나 국민들이 관심도 높고 또 국민들의 최순실 씨 자체가 공분을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도 이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인적 쇄신이나 이런 그 수습 방안을 일단은 하기 전에 인적 쇄신을 하고 순서를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수습 방안을 내놓지 않겠나. 네.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뭔가 상황 인식을 좀 제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야당만 그 들고 일어선 게 아니고 여당까지도 이제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대통령 측근의 친박계들의 지도부들 구성을 다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탈당 수순 밟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조금 뭐 탈당은 조금 보류하지 않겠나 봅니다. 보류한다고요? 아직은 뭐 탈당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봅니다. 물론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예. 뭐 탈당, 인적 쇄신, 또 탈당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개헌 부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지금 카드가 지금 일단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탈당보다는 일단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태를 추이 봐가면서 탈당까지 가지 않겠나. 근데 이게 한꺼번에 그 정관 선거처럼 한꺼번에 세 개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순서대로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인적 쇄신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지켜보면서 이런 그 나머지 그 인적 쇄신 이후에 탈당 카드를 끌어내지 않겠나. 그 사이에 또 왜냐하면 개헌 문제도 또 있거든요. 개헌도 이게 뭐 최순실 씨 사건으로 인해서 개헌이 묻혀져 있지만은 묻혀졌다 하더라도 개헌은 지금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하지 않겠나. 한꺼번에 다 내놓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을 보면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지지율 20%대 또 그리고 10%까지 하락한 조사도 있습니다. 네. 대학가에서는 또 시국 선언까지 이어지고 또 이렇게 좀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십니까? 상황이 상당히 의미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국민들이 다른 사건하고 좀 다르게 좀 그 허탈감이나 할까 일종의 말하면 우리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그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나라만 생각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혈연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그냥 제3의 인물 어떻게 보면 뭐
그 어떤 강남에 있는 아줌마에 불과한 뭐 좀 비하한다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이죠. 일반인들이죠. 예, 예. 쉽게 말하면 일반인의 어떤 얘기를 듣고 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 순간순간들을 이런 그 개입을 한다는가, 뭐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개입을 네. 한다는가, 아니면 또 그거를 조언을 받았다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이런 안보 문제, 이런 외교 안보 문제는 상당히 그 잘 하셨지만은 그래도 야당에서 늘 그동안 지적해왔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소통이 좀 너무 왜곡되게 되어 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이 상당히 그 좀 뭐랄까 당혹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뭐 또 그 학교라든가 어떤 교수 이런 분들이 지금 시국 선언도 이제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나.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학생들이 저렇게 시국 선언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이게 좀 그 어떤 국가적인 그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그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또 이게 어떤 얘기인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게 계속 자고 일어나면 또 이 언론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본물 터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좀 밝혀진 내용, 왜 이게 터지게 됐고 그 부분부터 저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네. 박영선 의원이 이제 2014년 7월 아마 7월 7일 날 겁니다. 그때 이제 국회 이제 운영위 이제 그 예산 심사 할 적에 그 좀 그 의혹을 밝혔어요. 그 당시에 총무비서관이 이 저 서류를 들고 밖으로 예.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내가 내 개인 서류 이 집에 가서 좀 더 보기 위해서 개인 서류다. 그러면 네. 그게 그 청와대에 있는 서류를 함부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계속 압박을 하니까 내가 뭐 청와대에서 보던 책이다. 뭐 이러고 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걸 해명을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보면 박영선 의원이 그것을 보면서 야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사실 그 사건들이 좀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뭐 최순실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 이름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 노홍천 그 당시 이제 그 비서관 사건부터 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이제 쭉 이제 밝혀져 오다가 사실 그 이제 미르재단 그 800억 그 미르재단하고 그 K스포츠 모금 일이요. 관련해서 네.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이 일이 이제 터져 나왔다고 봅니다. 이 모금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이 청와대를 팔았냐 안 팔았냐, 그다음에 이 모금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그 소위 말하면 정경련에서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내느냐 아니면은 어떤 외압에 의해서 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시비가 계속 이제 붙어 오다가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언론에서 그래서 최순실 씨라는 이야기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됐죠. 그리고 네. 이제 그와 관련 쉽게 말하면 그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 이승환 씨, 이 사무총장이 뭐 물론 그 최순실 씨하고 어떤 저간의 관계 있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 지금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이래의 그 정유라 씨 딸이죠. 최순실 딸이 정유라 씨가 부정 입학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의혹이 사실 그 이 눈을 굴리듯이 말똥 굴리듯이 이렇게 막 굴러져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짧게 했지 않습니까? 짧게 하고 났는데 또 JTBC에서 새로운 사실을 또 더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블릿 PC 사건에서 네. 그게 한 200여 그렇죠. 가지 지금 IP가 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 2013년, 예. 2014년, 2013년에는 민주화 사업 그 5.18 민주화 그 연설문이 나와 있었고 네네. 또 통일 대박 포함된 드레스덴 2014년도에 그런 연설문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기록물이나 이런 대통령 연설문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물론 부분이 사법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어떤 유통 경로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정보라는 그 정보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일반 청와대에 있는 정보들이 그게 이제 상급이 있을 수도 있고 2급이 있을 수도 있고 1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급수에 따라서 그 정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갖고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그 형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미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빠르게 지금 움직여주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검찰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거 상황을 관망하면은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빨리 이제 압수수색도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압수수색을 마쳤으니까 검찰이 빨리 이 상황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동안 의혹 밝혀졌던 부분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실 인과관계를 빨리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어떤 전체적으로 정치권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도 뭔가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예. 여당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한테 건의할 사항이 생기면 건의를 또 해야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셔 갖고 당에서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하여튼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정현 대표도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중하고 어렵고 뭔가 그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가 쇄신 이런 것들이 국민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볼 사항이 아니냐. 이사장님께서 맨 처음에 그 문서가 있다. 연설문이 유출됐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걸 미리 우리 이제 뭐 언론사에서 데스크내고 하는데 미리 그걸 받아봤고 수정을 해줬고 이거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뭐 이제 그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연설문 같은 거 많이 써보고 했습니다. 뭐 이해창 총재 연설문이나 이런 거 써보고 이게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그 총재나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설문 쓸 때는 되게 보면은 일단은 이정현 대표 말씀대로 사실 정보는 취합하는 건 맞아요. 어떤 그 주제를 딱 정해지면은 3.1절 기념이다. 이러면 3.1절 기념과 관련된 정보를 다 취합하고 어떤 내용을 냈으면 좋겠다는 건 취합하는 건 맞습니다.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독해 수준에까지 가서 그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고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히면은 이거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정보가 새 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3.1절에 이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빠져보면 김 다 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특히 개인도 더하죠. 그러나 대통령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혹시 다 쓰고 나서 나중에 그거 이제 이런 그 원본을 한번 보자 했을 때 공개된 원본은 뭐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그거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용 사장이 이게 보면은 뭐 2014년 3월 27일 날 드레스덴 연설이 벌써 나오기 전에 벌써 받았고. 그 전부터 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한 뭐 10대까지가 지금 됩니다. 그럼 보면은 야 이거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비상식적이죠. 왜냐하면은 더더욱 청와대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로 넣어야 할 그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뭐 문체부다 이러면 문체부에서 핵심 사항들을 청와대에 전달해서 이번 연설문에 넣어달라고 넣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구조가 되면 독해할 때는 또 다시 또 모여가고 독해 끝나고 그것을 독해된 부분을 갖고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다시 수정해서 내려오면은 그걸 독해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는입니다.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새어나갔다면은 누군가 뭐 첨삭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첨삭이나 가감했다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은 제3자가 외부에서 채택하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 대통령이 그때 사과문 발표 1분 30초 동안 할 때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었다는 짧은 그 관계를 얘기했었고 또 최순실 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연설문을 수정하는 게 신의로 한 거고 국가 기밀인지 몰랐다고 얘기했대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개인의 아는 사이로서 무슨 뭐 어떤 문서를 고쳐준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수장이 이 국가 정책을 발표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일반인이 받아왔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요즘 나오는 조선실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관들이 다 기록하거든 함부로 못 건지지 않습니까? 그 사관들이 그 기록 하나 수정하나 뭐 얼마나 많은 그 절차를 겪어서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보고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모든 역대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국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또 미래 비전, 그다음에 국가 그럼 그 정부가 앞으로 지향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철학이라든가. 그럼 또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까지도 다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국정 아젠다가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이 어느 개인이 나서 갖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정무적 판단 미스로 인해 갖고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를 갖는 것도 상당히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첨삭을 한다든가 가감 첨삭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부터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제가 잠시 후에 서울시 교육청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그 시절 출석 특혜 의혹과 최 씨의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한 그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결되는 대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데는 인정하면서도 네네. 그 외 나머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국 시기가 늦어진다면 강제로 좀 송환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좀 그 이제 궁금한 것 강제로 같습니다.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지죠. 뭐 간단합니다. 그 롯데 수사 얼마 전에 할 적에 서미경 씨, 신격호 회장 셋째 부인이 그 서미경 씨 같은 경우도 국내로 소환하려니까 소환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여권 말소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독일에서는 체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 체류 되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데려올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뭐 의지만 있으면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강제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국민들이 갖는 이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최순실 씨는 빨리 귀국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입으로 와서 밝히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물론 네. 뭐 지금 세계일보를 통해서 그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상당 부분은 뭐 부정하고 모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왜 모르는지 모른다면은 그러면 태블릿 PC를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PC가 그러면 하늘에서 날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모른다면은 그럼 누군가가 갖다 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의로 갖다 놨다 하면 그게 고의가 누군지도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그 밝히기 위해서는 최순실 씨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검찰에서 속도를 내서 하는 거지. 최순실 씨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주변만 면대로 갖고는 국민들이 이 의혹을 해소시키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최순실 씨가 그 국내외에서 호화 생활 저희가 아까 리포트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전에 뭐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살았던 그 집의 현관에 뭐 수백 개의 어떤 명품들이 신발들이 있었고 또 뭐 호화 생활 정황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독일 외에도 서울 강남 또 뭐 강원도 국내에도 뭐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요, 뭐 지금은 이제 이 아직 부분도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연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뭐 이제 최순실 씨 친인척 관련된 그 부동산 재산이 총 합쳐서 한 1,000억을 예. 조금 웃돈다 하더라고요. 사실 뭐 말이 1,000억이지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못합니다. 예. 예, 조그만 뭐 시골 군의 예산 정도 이상이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이제 뭐 최순실 씨라고 해서 뭐 재산 1,000억을 갖고 있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재산 정식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의 축적 예. 과정을 분명히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 조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야겠죠, 뭐 그렇죠? 예. 있다면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팔았다든가, 음. 예? 또 대통령을 또 사칭했다든가, 팔고 고급 정보를 사칭하고, 알았다든가, 예. 아니면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측근들을 통해서 예, 예. 사전에 지금 뭐 조금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네. 부정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사전에 알아서 네. 그런 것들을 또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 사전에 알았다든가 또 아니면은 지금 뭐 미사리라든가 이런 조정교육장 옆에 땅도 빌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개발 지역을 사전에 또 알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인들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대통령 측근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최순실 씨한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만약에 그게 불법 취득되었다면은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나는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일반인들이 1년에 우리가 1억 모으기도 힘든데
그 시간에 1,000억 이상을 재산을 증식을 시켰다면은 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네. 네, 이번 사건에는 또 최순실 씨 외에도 이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좀 자꾸 이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 확 나가지 못하는 게 지금 의혹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가 이미 이제 진입하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지금 전현직 지금 네, 이사장님,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는데요. 일단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한 말씀 좀 정리해 저는 주시죠. 이 상황에서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시인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일정 부분 왕래는 있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전방위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은 대통령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청와대 측근 중에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알았다면 그 누군가는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나서서 정말로 대통령의 어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네. 사람이 누군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